세계 최초 가상화폐 프로그램, 가상화폐에 대한 오해를 탈탈 털고 진실을 알아보는 생방송 톡쇼 코인 넘버 원.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요, 코인 넘버 원의 터줏대감이죠, 블록체이너 하시은 씨 자리에 계십니다. 터줏대감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하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와우, 멋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차기 터줏대감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기 터줏대감은 뭐예요? 뭐 그렇게 그냥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시은 씨의 미인잖아, 뭐 이런 얘기. 약간 차기. 그럼 뭐 위치입니까 제가? 아니요, 저보다 항상 아니. 위시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정말 쑤시고 정말 감사하고요. 경제를 공부하는 개그맨 이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코인 넘버 원을 찾아준 새로운 게스트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 저기 표정이 너무 밝아졌네. 네, 아니 지금 평상시에 너무 되게 설레요. 지금 갑자기 화장실에서- 순정만화의 주인공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되게 아니 깜짝 거울을 놀랐어요. 너무 보시더라고. 이분이 맞나? 예. 작가님도 이분이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거 대우가 너무 틀리네. 내가 원래 최고 아니었을까 얼굴 여기서 하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중에 제일 연예인 같으세요. 그래. 소개해 주시죠. 네. 피넥터의 백종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페닉터 대표 백종찬입니다. 목소리도 저런. 아니 멋있다. 분명히 뭐가 하나 있을 거야. 어렸을 때 못 살았죠? 네. 뭐가 하나 어렸을 때 가난했죠? 뭔가 허점이 있을 것 뭐가 같은데. 있을 거야 분명히.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뭐 허점을 좀 아니 이렇게 그래야 파헤쳐 될 것 같아요. 보고요. 분명히 저런 친구들이 뭐 하나가 있거든요. 네. 본인이 봤을 때 가장 본인 단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하네요 진짜. 아니 돈 많지 대표지 뭐 요즘 이 바닥이 최고 아닙니까 또 그죠? 아, 네, 이 업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서 한 분. 존경한다고요? 게다가 또 네. 20대 대표님이시잖아요. 야, 우리보다 나이도 어려요. 아이고, 알겠다. 아이고, 아이고. 예. 네, 대표님께서는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스타트업 대표님이신데 이게 뭐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네, 지금 피넥터라는 연구 스타트업 조직에서 공동대표를 하고 있고요. 피넥터는 기관과 어떤 뭐 금융사 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관련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같이 컨설팅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되게 얼마나 되게 그럴 되게 것 단순하게 같아요. 얘기를 하셨는데 저게 네, 진짜 되게 단순한 게 핵심만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딱, 힘든 딱 거예요. 찝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좀 연구 자료도 남기고 그런 네, 맞습니다. 브레인의 역할? 송아 씨 쳐다보면서 얘기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되게.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자꾸 카메라 쪽으로 시선이 안 가고 이렇게 자꾸 옆으로. 아니 이렇게. 되게 많이 표정이 너무 밝아. 저번에 그 김태현 대표랑 너무 틀리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김태현 대표님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코인 넘버 원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아시아경제TV와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캐스트 아니죠? 네, 맞습니다. 코인캐스트 채널로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니까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코인캐스트 채널을 찾아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만을 모아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화폐 동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블록체인? 네,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계속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식품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니까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그 미국에 있는 월마트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 이마트 같은 그런 회사인데 그런 8개 업계가 이제 식품을 이제 운송하는 데 있어가지고 걔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를 치자면 바나나를 제가 따고 난 뒤에 그거를 이렇게 농장에서 재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박스에 넣잖아요. 넣고 난 뒤에 거기에 아마도 센서나 그런 거를 부착을 하고 난 뒤에 이 센서가 계속 추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비자까지 갈 때까지. 그런데 추적이 되면서 추적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블록체인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기록을 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시점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아, 이게 빨리빨리 시스템이 되나요? 그러니까 추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하다는 게 그게 가장 장점이겠죠. 요즘에 또 계란이 또 이슈잖아요. 아우.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빨리빨리 알아서 이 넘버링을 빨리 알면은 아무래도 괜한 이제 피해를 입는 계란 농가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해서 저도 계란을 한 판을 사놨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좀 근데 답답하더라고요. 계란 사실 뭐 그 되게 많이 먹어도 그게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200 몇 개를 한 번에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 뭐 일단 전 먹고 있어요. 예. 이 월마트라는 곳은 사실 그 월요일만 오픈한 마트죠? 무슨 마트입니까? 잘해요. 이해하세요. 네. 아니 무슨 마트인지 궁금해요. 아,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메가마트죠. 아, 예. 큰 마트죠. 근데 백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만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IoT랑 블록체인이랑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합작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동향이 보이나요? 어떤가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보셨어요? 일단 IoT 쪽에서 어떤 지급 결제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은 몇 번 있었고요. 뭐 삼성이나 IBM에서 같이 협업해서 어댑트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려고도 했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IoT가 이제 뭐 냉장고에서 뭐 우유가 비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동으로 결제를 한다거나 또는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스스로 고장이 났으니 이제 수리기사를 불러야겠다. 그럼 거기서 지급 결제까지 다 돼서 수리기사가 오는 그런 시나리오로 구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아직 실용화되고 상용화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되면은 마치 집에 이렇게 집사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딱딱 알아서 해주니까. 맞죠, 주부들이 맞죠.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약간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쵸, 네. 블록체인도 상용화 아직 다 안 됐는데 IoT까지 상용화가 안 됐는데 이것 두 네네. 개를 결합시키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결제가 들어가는 순간 좀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결제는 은행과 중앙은행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기계가 결제를 했을 경우에 과연 국내나 뭐 해외나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오고 갈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여서 IoT로 구축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제까지 옮겨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몇 년 뒤쯤 좀 실생활에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대충 예측을 하기에는 한번 좀 찍어 보시죠.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이 방송을 보면 재밌을 그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았냐, 틀렸냐. 오, 그럼. 우리 각자 찍어볼까요? 그래서 뭐 어떤 게요? 뭐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뭐 현실화되는 이 시점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아니, IoT와 블록체인. 제가 봤을 때는 한 6년? 전 미리 예언을 합니다. 네. 저는 그냥 찍을게요. 3년 가겠습니다. 오호. 저도 3에서 5년? 3년에서 5년? 아니요. 숫자 하나만 찝어야 돼요. 그러면 저도 3년 할게요. 아하. 몇 년? 전 안전하게 한 7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문가시기 태가 때문에. 갈렸네. 아, 우리 나중에 이렇게 이거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이렇게 그렇죠. 토크를 또 갖는 시간 가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하는 방송이죠? 그쵸. 대단한 방송입니다. 저희 진짜. 우리 지금 양 어깨가 지금 무겁습니다. 아니 전화를 많이 받아요.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소스를 무슨 그쵸, 제가 줄 수 그쵸. 있는 소스는 토마토 소스밖에 없거든요. 맨날 무슨 소스를 달라 그러는 거야. 뭐 칠리 소스 이런 거밖에 없는데. 좀 말씀하시죠. 아, 아이고 네. 아이고 이거.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진짜예요, 저거? 짝퉁 거래소가 등장했다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역사를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거래소들 중에서 신뢰 받는 거래소와 신뢰 안 받는 거래소들로 이게 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대형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들한테 좀 은행의 제재도 덜 받고 그런 문제가 없었고, 옛날에는 뭐 지금도 아직 간혹 존재하긴 하는 먹튀 거래소도 있거든요. 사용자들이 돈을 모아놓고 그냥 튀어버리는 그런 거래소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열풍이 컸잖아요.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 이름이 뭐 무슨 거래소 .co.kr이라면 그것을 co.kr을 교모하게 바꿔가지고 뭐 .com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약간씩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을 피싱을 해서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가져가서 실제 거래소에 로그인을 해서 거기서 해킹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거래소들 다양한 거래소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피싱 주의하라고 메일이 다 날라왔거든요. 근데 뭐 메일도 뭐 잘못 눌러서 열어보면은 뭐 잘못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요즘은 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해킹이나 그런 사태가 누군가가 뭐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았던가 뭔가 내가 클릭을 했고 그렇죠.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예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누르지 말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절대 안 누르고 그냥 살아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첨부 파일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첨부 파일. 그리고 첨부 파일. 간혹 나는 어디 관계자인데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냐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제가 너무 궁금한 건 혹시 백종찬 씨는 저보다 훨씬 더 이전에 비트코인을 접하셨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거래소가 거래소가 많고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게 과거에도 문제가 됐었나요? 글쎄요. 과거에 이런 피싱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거래소가 해킹을 아예 당하거나 그런 적은 있었죠. 뭐 일본에서 마운트각스나 그런 데서 해킹을 당해서 뭐 몇백억 원, 천억 원 가량 해킹이 당한 경우도 많고 지금까지 한 20여 군데 거래소에서 약 현재 가격으로 한 4조 원, 5조 원 가량의 해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해킹이 된 경우는 그 비트코인과 그 가상화폐들을 다 날린 건가요? 일단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성격상, 특성상 어떤 검열을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제3자가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해킹을 한번 당하거나 또는 실수로 누구한테 잘못 보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아이고, 또 이렇게 머리가 좋아야지 돈 관리도 잘할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주소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가게 되면은 그거 찾을 수 없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주소가 잘못되는데 주소를 예를 들어서 쳤어요. 쳤는데 옛날에는 이제는 그런 보안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주소가 존재하는 주소라면 가긴 가거든요. 근데 네. 제가 주소를 잘못 쳐서 그 잘못 친 주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안 가죠. 가지지가 않구나. 네네. 매우 희박하니까. 그리고 지금 질문이 올라왔어요. 바카스님께서 거래소 해킹이 번번해서 걱정인데 좋은 거래소 선택의 기준이 그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요. 저는 항상 거래소는 진입 장벽이 낮은 거래소보다는 보안에 중요시하는 거래소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제 자산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은 장치가 있는 거래소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치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뭐 블록체인을 분석해서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거래소 내에서 이제 보험을 제공해 준다던가 여러 가지 장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약간 이건 거래소가 합쳐진 건데 중앙화 시스템에서 장점들이랑 탈중앙화 시스템의 장점들을 합쳐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둘을 갖춘 거래소가 저는 진짜 좋은 거래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져볼 게 많네요. 이런 경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다수결로 좀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선택하는 데 가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입 장벽이 낮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말을 너무 어렵게 하시니까 진입장벽이 낮다고 네. 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죠. 해도 그 되는데 말이죠. 근데- 언어가 네네네. 너무 고급스러워요. 죄송합니다. 근데 백종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암호화폐를 자산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관을 하세요? 그렇게 많진 않고요. 확실하세요? 그냥 제 개인 컴퓨터에다가 제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서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맡겨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그 컴퓨터를 도둑이 이렇게 훔쳐가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그거는 제가 찰로 가자. 근데 이거는 제가 지폐를 가지고 있던가 금고를 가지고 있던가 누가 와서 훔쳐가는 거랑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해킹 거래소가 다 사기업들이고 스타트업들이 거래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산을 다루는 기관들이랑은 여전히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 보안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을 표준화를 해서 이런 조항들을 다 지키지 않으면 안전한 거래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버리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아 씨, 이쯤에서 갑자기 지금 TV 트신 분들은 저분이 누구야? 뭐 배우야? 뭐 아이돌이야? 이렇게 그쵸, 생각하시면 헷갈릴 계실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진짜. 그래서 네.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도 진짜 저분 보면서 눈이 마주치는데 심장이 떨려요. 네, 피넥터의 백종찬 대표님이십니다. 네. 배우도 아니고요, 가수도 아니고요, 샤이니 민호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잘생겼다. 그쵸, 닮았죠. 백종원 씨랑 관계 없는 거죠, 전혀. 백종원 씨가 뭐 사촌 오빠라든가 뭐 네, 이런. 아니 이게 재력 갈 것 같아서 지금 자산이 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물어보면 보통 하시은 씨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태원 대표님이랑 약간 좀 비교가 될 정도로 계속 물어보시고 여기 가면 여기를 물어보시고 여기 질문하면 여기로 이쪽이 뭔가 끝판왕이야.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끝판왕이야, 제가 봤을 끝판왕. 때. 내가 봤을 때 자산이 좀 있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냥 뭐 지금 열심히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하신가요? 네. 굉장히 최고시라는 거. 바로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러니까. 네. 김태원 대표님보다 유명하십니까? 네. 그냥 피넥터라는 이름 그러니까 뭐 이거 지극히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건데 이제 그냥 백종찬 대표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또 이제 대표님 한 분 더가 계세요. 근데 그분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피넥터 보고서라는 거를 내는데 이걸 그냥 이분들은 그냥 보고서를 읽었을 때 약간 이분들의 진가를 저는 알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대단하신 분을 또 오늘 이렇게 모시고. 분명히 뭐가 하나 있을 텐데 저는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목욕탕에 한번 같이 가실래요? 아니 뭐가 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바로 세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가상화폐 계좌 정리 나선 은행들? 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암호화폐라는 게 각 개개인이 은행이 되는 게 맞거든요. 은행의 네. 책임을 분담해서 이 분산화된 시스템에서 은행이 되는 게 맞는데 하지만 이제 기존 법상에서 그 형태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 지폐를 제 지갑에 보관할 수 있듯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나를 대신해서 제 개인 정보나 제 비밀 키나 그런 거를 보관해주는 기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관들이 대부분의 경우 거래소들이죠. 그렇죠? 거래소가 저를 대신해서 이거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의 거래소 중에서 하나인 이제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서 사용자들 뭐 몇만 명의 개인 정보가 그냥 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조사도 있었고 빗썸 측에서는 아니 이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 뭐 비밀번호가 털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은 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유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름이든지 전화번호든지 생년월일이든지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유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민은행이 원래는 이제 가상 계좌 그런 거를 거래소를 통해서 열어야 되는데 가상 계좌를 다 이제 못 열도록 막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네 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빗썸이란 거래소 하나였고 또 다른 거래소들도 이에 약간 피해를 입어서 이제 그러니까 거래소들마다 거래하는 은행들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위에서 압박이 있으니까 가상 계좌를 한동안 못 열게 하고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사라고 하셨을 때 못 사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각나세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약간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되면서 약간 이제 제가 좀 더 사보고 이렇게 해보면 좀 더 이렇게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맞아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약간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좀 네네네. 있어가지고 코인마켓 상단 광고에 비트커넥트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자체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봇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관련하여 보안 및 안정성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다 물어볼게요. 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죠? 그건 그냥 말 한번 걸어보고 싶으신 네, 맞죠. 거죠? 맞죠. 저한테 이제 연예인 만나는 기분이어서. 아니 왜 연예인 옆에 있는데 왜 그러는 저쪽에 거야? 연예인이거든요. 연예인 여기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있잖아요. 연예인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 이게 틀려지네. 남자 좋아하세요? 백정찬 대표님은 좋아합니다. 아니 오늘 처음이야 이런 모습이. 하시은 씨 왜 그러십니까? 제가 원래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요? 네, 되게 쑥스러워하는.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확실히 숙이고 들어가요. 와 진짜 숙이네요. 나한테 막대하더라고요. 확실하고 이거는 확실한 거야. 되게 좋아하나 봐. 존경받고 싶어 하시은 씨한테. 어떻게 해야 존경받을 수 있는 거야? 존경받을까요? 대단하네.
어쨌든 네 답변 그럼 제가 일단 답변을 할게요. 되게 쑥스러워하고 옆에서 느껴지는 그 그 거래소 자체에서 트레이딩 봇을 활용하여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은 과거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있어요. 그 마운트 곡스라고 2013년도 말 2014년도 초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거래소였어요. 근데 거기도 실제로 트레이딩 봇을 사용했고 최근에 또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몇몇 거래소들도 트레이딩 봇을 사용해서 거래소 쪽으로 좀 더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트레이딩 봇을 돌린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안 및 안정성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소가 얼마나 투명한가 투명하지 않은가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 측에서 이거를 다 일일이 보여주면 되는데 안 보여주고 있는 게 보안하고 안정성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일단 비트커넥트라는 게 뭔지 모르고요. 네. 트레이딩 봇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코멘트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까지 되게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다가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갑자기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좀 당황했어요. 어때 좀 실망스러우십니까? 아니요, 저는 실망스럽다. 그래요? 확실히 선을 긋고 딱 자기 남자다운 전문 지식을 이렇게 고수하시는.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긴 또 어설프게 아는 척 하는 네. 것보다는 이게 딱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난 이건 알고 이거는 아, 모른다. 정확한 거 좋은 거죠. 이게 더 정직하죠. 남자다운 거죠. 네. 야, 게다가 정직하기까지 하네요. 저희가요 오늘 본격적으로 주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기 전에요 아시아경제TV는요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에 관련한 피해 사례 및 적용 사례 스토리가 있는 사연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건전하고 발전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여기 주소 나가고 있나요? 네, 이쪽으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가상화폐 프로그램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 1 지금 시작합니다. 잘생기고 봐야 돼. Where are you now? Where are you now? Where are you now? Was it all in my fantasy? Where are you now? Were you only imaginary? Where are you now? Under the sea, under the sea. Where are you now? Under the tree. 자, 오늘의 주제는요. 블록체인이 바꿀 금융 미래입니다. 금융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좀 블록체인의 기술들이 좀 도입되고 있고 뭐 송금이나 뭐 기타 등등 거래에 조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가요? 일단은 각각 금융사들이 좀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가시적으로 소비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가 상용화된 거는 국내 해외 비롯해서 아직은 조금 미미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어떤 장애물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일단 기술의 성숙도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아직 이 금융사를 위한 블록체인 또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진 않았어요. 뭐 비트코인이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지만 그 두 번째는 일단은 블록체인이라는 그 특징상 기술의 특징상 항상 거래 상대방이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거래 상대방이 금융사들 간에는 경쟁사인 거죠. 근데 그런 경쟁사와 뭔가 표준을 맞추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 상반기쯤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예. 근데 공인인증서가 뭐 블록체인 이건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블록체인 위에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공인인증서가 원래는 이제 중앙화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면 이제 이거를 블록체인 위에서 관리를 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그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라진다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는 건 아닐 수. 근데 어떤 형태를 취할지는 아직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소문만 떠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 중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결제하려고 하면 보안 플러그인 설치해야 되고
또 재접속하고 휴대폰 인증하고 공인인증서 인증하다가 마지막에 결제 오류 뭐 이러면은 맞아요. 굉장히 뭐 안 사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좀 해소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불편함이라고 여기셔도 되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공인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상거래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정보를 뺏어가지고 함부로 물건을 살 수 없게 해주는 것이 공인 인증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점에서는 그 시스템은 좋은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불편하죠. 불편하죠. 네,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구입을 하면 그 주소가 뜨면 그냥 비트코인 얼마를 보내겠다라고 맞아. 적어서 보내기만 하면 바로 살 수 깔끔하지. 있거든요. 요즘은 그런 추세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따로 인증할 필요가 없이 제 주소에서 저 주소로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절차가 간단해진 만큼 또 쉽게 해킹당해서 뭐 제 돈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공인 인증서 자체가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한데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공인 인증서 자체가 막 해킹당하거나 이런 건 없죠? 또 물어보시는구나. 그런 경우는 없었죠. 공인 인증서라는 게 개인이 컨트롤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제 계좌, 뭐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을 그 웹사이트가 관리를 해서 거기서 결제를 하는데 공인 인증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 키를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그래서 뭐 은행 가가지고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다운받고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금융거래를 하기까지. 그래서 그 공인인증서 자체가 그 개인한테 해킹되지 않는 이상 사실 해킹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 공인인증서 자체를 본인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게 좀 블록체인이랑 좀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가져온 가장 큰 혁신적인 발견은 뭐냐면 신뢰받는 3자는 보안 취약점이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받는 3자가 딱 하나만 존재할 경우 그럴 때는 보안 취약점이 한 군데만 존재하는 거고 여기를 집요하게 파다 보면 어느 순간 보안은 뚫려버려요. 하지만 이것을 분산화시키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중앙의 주체가 없이 타의 중앙화를 시키면 이게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게 곱절로 되거든요. 증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 가져온 가장 큰 혁신적인 발견이고 공인 인증서도 어떻게 보면 중앙화되어 있지만 사람들에게 이게 분산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점에서는 블록체인과 흡사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질문이 올라왔어요. 박일규님이 액티브엑스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TBX. 네, 없어져야 합니다. 악입니다. 왜 하겠죠? 왜 하겠죠? 왜? 왜냐하면 이거 벌써 액티브엑스도 보안의 취약점이 많다고 많이 드러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것을 계속 고집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있고 저도 많으시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꽤 큰 기업에 강연을 갔었어요. 가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트에 액티브엑스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몇 년도인데 액티브엑스를 요구하고 있는지네. 저는 근데 액티브엑스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원래 이렇게 많이 이용되는 네, 거예요? 이거는 뭐 블록체인과는 무관한 얘기지만 하지만 동의 없이 그냥 컴퓨터에 깔리는 겁니다. 깔리는데 이게 취약점이죠. 자, 그럼 제가 그 백종찬 대표님께 몇 가지 좀 심층 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층의 반대죠. 이게 약간 얕은, 얕은요? 가벼운, 아니요. 업된? 진지한 얘기. 진짜요? 네, 왜냐면 설마? 이제 정말 그 허를 찌르는 그런 것들 좀 물어보고 설마, 싶습니다. 진짜요? 자, 이제 만약에 대답을 좀 자신 있게 해주세요. 네. 약간 저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지금 이렇게 손으로 뚜두둑 소리를 내고 있어요. 싸움까지 잘하는 건 아니겠죠? 네. 자, 일단은 금융기관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금융권은 블록체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왜 독자적인 블록체인, 독자적이라기보다 왜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금융에 적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금융사들을 위한 어떤 제한된 블록체인을 개발을 하느냐를 이해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를 일단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생겨난 이유가
개인과 개인이 익명의 개인과 개인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해서 가치 이전을 하고자 만들어진 건데 일단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검열 저항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중앙기관이나 정부도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그 비트코인 거래한 사람을 뭐 어떻게 처벌을 한다거나 그런 검열의 대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끼리 어떤 가치 자산을 이전하는데 그 금융기관 없이 개인끼리 가치 이전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개발이 됐다면 금융사들도 사실 금융사들 간의 중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탁은행도 있고 뭐 코레스은행, 뭐 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이런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도 비트코인이 어떤 은행을 없애고 개인과 개인끼리의 가치 이전을 가능하게 했다면 우리도 비슷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중개기관들 없이 은행과 은행끼리도 가치 이전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에서 시작한 게 일단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일단 태생 자체가 개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전 세계에 분포된 컴퓨터들이 이제 검증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금융사들 간의 금융 기록이 전부 다 공개돼서 개인들의 컴퓨터에 검증을 받고 또 수수료까지 주고 이런 그리고 또 이제 확장성이나 시스템적으로도 느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금융사에 뭐 수조 원이 오고 가야 되는 금융기관 간의 거래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지금 방금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뭐 퍼블릭 블록체인도 있고 블록체인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블록체인이 이제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 맞아.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시는 이런 코인들, 암호화폐들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하나는 어떤 기술들이에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개인이 인터넷과 전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개된 네트워크에서 오고 가는 암호화폐들이라고 하면 프라이빗은 그렇진 않아요. 어떤 권한을 받은 자 또는 기관들만 제한적으로 참여를 해서 금융거래를 하는 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번외적인 질문인데 이거 좀 기습적인 질문입니다. 네네. 원래 말투가 이렇게 좀 조근조근하신 거예요. 왜냐면 여자친구는 속삭이는 말투예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가면은 어머니 밥 좀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엄마 밥 좀 줘 이게 아니라 워낙 나긋나긋한 스타일인데 원래 이러신지 좀 대표님. 궁금한 기술적인 질문이에요. 잠깐만 들어보니까 대표님 난 임자가 있어요. 우린 안 돼요. 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임자가 여기 있는데 임자가 여기 있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대표님 원래 좀 말씀이 좀 약간 좀 예.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식사 준비해 엄마 밥 좀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궁금해. 왜 이게 좀 그런 이거 말려주시는 거예요? 네네 말리. 이미지 관리. 네, 야, 맞습니다. 역시 옆에서 매니저네 매니저.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웃으면서 할 수는 없고 어떨 때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쏘는 말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맞아. 가끔씩은 이렇게 성질도 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마스크에 좀 성질을 낼 수 있을까? 한 번씩 화가 나시면 던지고 하실 네, 거예요. 대표직에 있으면 또 어떻게 보면 악역도 해야 되고 또 항상 천사일 수만은 없는데 맞아. 그런 고충이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알겠다. 문서로? 뭐 이제 보통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하진 않으니까요, 직원들이랑. 저희는 이제 다 자택에서 근무를 해서 대화로 하기 때문에 대화로 이렇게 채팅으로 하기 때문에 딱 이모티콘 같은 걸 보내겠죠. 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이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네. 네, 백공님께서 비트코인이 좋다면 국가 차원에서 원화를 블록체인화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공신력도 좋으니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원화, 그러니까 법정 통화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있고 싱가포르 통화청에서도 있고 이제 다만 이제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법정 화폐는 소비자 땅까지 가는 화폐는 아니에요. 이제 은행 간의 지준 계좌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이제 담보하고 있는 계좌들 간의 이체를 위한 어떤 지급 결제 시스템을 말하고요. 뭐 총액 결제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면 어떤 중앙은행의 소관 하에 특정 시간에만 결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시중은행들 간에 P2P로 어떤 자금을 24시간 7일 동안 멈추지 않고 이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이번 주에 뉴스에서 본 건데 좀 그 에스토니아에서 지금 에스토니아 원래 에스토니아의 거주권을 제가 에스토니아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잘 모르는데. 네,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라는데 그거보다 제일 영순위 IT 강국 영순위가 에스토니아거든요. 에스토니아. 모든 거가 전자화돼 있고 모든 것이 자동화돼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기술적 발전을 추구하는 나라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E-레지던시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제가 에스토니아 거주권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얘네들이 확인을 하고 거주권을 주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상으로는 제가 에스토니아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그런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은행 계좌를 연다든 개설한다든가 그런 것들. 그런데 에스토니아가 자기 화폐를 이제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핫했던 ICO라는 방법으로 토큰을 이렇게 이 에스토니아 레지던트를 위해서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약간 그런 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나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어떤 소비자 사용자들까지 접근하는 우리가 지갑이나 핸드폰에 들어있는 돈까지 가는 거를 발행한다는 거는 조금 정치적인 개념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아니라 시중은행의 은행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서 그게 소비자한테 직접 가게 되면 시중은행의 역할이 사실은 애매모호해지는 거거든요. 시중은행은 돈을 빌려다가 이제 신용으로 그러니까 그 디포짓을 받아서 신용으로 이제 자금을 뿌리는데 그거에 대한 합당한 비즈니스 모델로는 이제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이 직접 소비자한테까지 돈을 접근할 수 있으면 화폐 그러니까 종이 화폐처럼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지고요. 그리고 또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인 문제긴 한데 종이 화폐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은행의 어떤 그 권한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존해서 쓰면 되겠지만 디지털 화폐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으니까 좋겠지만 핸드폰이나 휴대폰이나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어떤 금융의 권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할머니, 어르신들 중에 좀 이렇게 남을 못 믿는 데에서 왜 이렇게 집에 이렇게 돈 쌓아놓고 그러신 분들도 있고. 자루에다가 넣어놓고 막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디지털 같은 것도 뭐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아날로그가 좋기 때문에 안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좀 침범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정말 정확한 말씀이시죠. 금융권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연체 정보를 좀 지울 수 없다고 하던데 블록체인 자체가 그거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연체 정보라고 특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들은 비가역성, 그러니까 즉 누군가가 변조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체 정보를 포함해서 고객 정보나 또는 특정 정보들은 법률적으로 몇 년 이후에는 삭제를 해야 된다. 그 기관이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법률 조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뭐 특정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아예 그 데이터를 좀 망쳐버린다거나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더 식별할 수 없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삭제를 할 수가 없냐면 참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참여자가 많은데 이 참여자들이 자신과 관련 없는 데이터들까지 모아서 이제 블록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그 블록이 이제 체인을 이루니까 그 특정 블록 안에 있는 트랜잭션을 어떻게 바꾸거나 파기할 수 없다는 건데 특정 기술들은 이제 금융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기술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체인을 이루어서 비가역성을 이루지만 어떤 네트워크 단에서 합의를 이루진 않고 거래 상대방끼리만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래 상대방끼리 합의를 하다가 이 거래는 우리가 계약을 마쳤으니 파기하자라고 둘이 합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제가 듣다가 조금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2, 3년 전쯤인가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줬는데 맞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기록이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었어?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계속 기록이 남아준다면 오히려 이렇게 돈 빌리고 할 때 이렇게 차용증 같은 것도 안 쓰고 맞아. 차용증도 썼다가 또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잃어볼 수 있죠.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돈 빌려주고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그 역사, 자금에 대한 이전의 자금에 대한 기록은 당연히 처음에 발행된 순간부터 최근까지 쓰인 것까지 당연히 다 남아야 되고 절대 지워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좋은 영역이고요. 근데 대신에 고객 정보나 어떤 기밀성을 지닌 정보들 또는 법률적으로 파기를 꼭 해야 되는 정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없애줘야겠죠. 시은 씨한테는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앞으로 일단 종이화폐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화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이화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이화폐가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로 대체한다면 과연 그 디지털 화폐는 어떤 형태인가 하는 거죠. 그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서 사용자까지 가는 화폐라면 시중은행의 역할이 사라지고 그게 뭐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종이화폐를 없애고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휴대폰이나 뭐 이런 기기를 잘 못 쓰시는 분들한테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결국 시대가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한편으로 국가의 입장이 옛날에는 국가가 굉장히 국지적이었잖아요. 딱 그 국가 국경 내에서만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이제 약간은 글로벌해지면서 이제 굳이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데서 암호화폐가 그래도 한 가지 더 옵션을 제공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왜냐면 아까 이제 에스토니아 얘기를 했을 때도 어쨌든 에스토니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레지던트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바깥에 있는데 에스토니아 그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봐서는 국가에서는 저는 정확히 이게 잘 그려지지 않지만 어쨌든 한 가지 옵션이 더 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금융권도 처음부터 이렇게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마찰 같은 것도 원래 있었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의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반감을 이룰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뭐 통화량도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AML이라고 해서 이제 자금 세탁 방지도 이제 일정 부분 해야 되고 또 고객에 대한 인증과 확인도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개인들이 자기가 금융에 대한 컨트롤을 가지고 자기 자금을 보관하고 전 세계 어디든지 돈을 보낼 수 있으니까 정부 특히 금융사보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기술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런 기술들이 이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사에도 적용이 될 수 있구나, 정부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이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쪽에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블록체인이 앞으로 좀 금융 분야에 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렇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성환 씨한테 50만 원을 주고 싶어요. 근데 둘이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종찬은행, 송화은행 이렇게 됐고요. 근데 재밌다. 이제 아니 나한테 맨날 이상한 개가 뭐라 그러더니 야 이거 너무 차별한다. 잘생기면 다 오빠. 저는 저 186이에요. 이 정도면 개그맨 치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쵸. 타고난 뼈대는 괜찮죠. 이게 관리하기 나름이긴 근데 저도 한데 어렸을 때 이랬어요. 이게 또 나이가 지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찬은행. 예. 어쨌든 네. 제가 50만 원을 100만 원의 계좌에서 50만 원을 보낸다고 하면 저는 종찬은행에서 송화은행한테 50만 원을 보냈다라고 제 원장에 제 장부에 기록을 하겠죠. 이제 송화 씨는 종찬은행이 나한테 50만 원을 줬다라고 기록을 할 거고요.
근데 사실 제가 송환 씨한테 돈을 보내 150만 원을 보낸 사실은 동일한데 둘이 기록하는 방식이 다르죠. 저는 보냈다 100만 원을 50만 원을 여기는 받았다 50만 원을 이 기록이 각자 또 독립적으로 장부에 적으니까 나중에 이걸 맞춰봐야 돼요. 내가 기록한 정보와 송환 씨가 기록한 정보가 동일한지를 한번 맞춰봐야 되는데 그거를 맞춰주는 제3자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잘못했거나 일부러 잘못 기록을 해놓고 아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분쟁을 해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 일부러 잘못 기록을 할 수도 있군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3자가 같이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아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조조사라는 절차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3자가 항상 필요했던 거죠.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그게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나름 굉장히 좀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좀 이해가 좀 되고 있어요. 네, 저보다는 설명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일단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나긋나긋하시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여친이랑 약간 얘기하듯이 얘기해 주는 이 말투도 굉장히 중독되네요. 처음에는 조금 낫다고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송아 씨 되게 좋죠? 옆에서 나름 기분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개팅 하는 것 같아 둘이 얘기하는데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백팀, 흑팀 뭐 이렇게 갈라서 다음에 뭐 게임이라도 할까요? 저희가 흑팀이죠. 지금 흑팀. 왜? 뭘? 흑팀으로 되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는 저 이 글 보고 빵 터졌어요. 백지영님 블록체인을 활용해 잘생기게 바뀔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공장 가셔야죠. 공장 가셔야 돼 이거를. 근데 성형외과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사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고 피부과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네. 약간 조금 잘생기게 될 수는. 근데 죄송한데 정말 이건 좀 약간 좀 그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시술 같은 거 받으신 건 없죠? 전혀. 네. 그냥 자연 미남 아닙니까?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인. 그러면 저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있죠.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는데 각각 네. 막 돌리다 보면 7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유전자적으로 타고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코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시면 너무 당황. 저 이미 옛날에 방송에 공개했기 때문에 코를 했는데도 이제 저런 코를 보면은 굉장히 좀 이 자연적인 코 아닙니까? 저 코가. 그래서 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되게 쑥스러움 많이 타시네요. 아이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막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질문 안 하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마찰이 있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태생 자체가 아나키스트들이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반정부주의자들이 많아요. 혁명을 꿈꾸고 정부 없이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안 썼고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만 쓴 걸로 알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보면 비트코인이야말로 진정하게 이거를 이제 의도된 바로 이걸 쓰는 거고 블록체인은 뭔가 이 비트코인의 그 날이 서 있는 그거를 무디게 이렇게 이제 날을 이제 없애고 은행권에서 제도권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마찰을 그만큼 줄인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정의를 할 때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이 의도한 대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기술을 새로 생긴 기술을 바탕으로 뭔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비트코인과 금융권의 블록체인들이 상충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다른 문제를 다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기술을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비트코인이어야 진정한 블록체인이다. 비트코인이 아니면 뭐 그냥 분산 데이터베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상충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근데 저희 시간이 다 안 돼, 끝나가거든요. 안 돼. 지금 너무. 1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 벌써? 주에도 또 나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 주도. 네. 아무튼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가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이제 정리를 진짜 해야 빠르다, 돼요. 시간이. 가상화폐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벌써 끝나나 하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아쉬울 텐데요.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희가요 가상화폐 관련된 제보와 질문을 24시간 내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밑에 나가는 주소로 의견
의견 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코인 넘버 1! 와!